시작은 에듀타임의 신강호 부사장님을 모시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이해,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강호 부사장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 전문회사인 제일기획, 대온기획 등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광고 및 브랜딩 전문가로서 일반인 분들도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신강호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1년째 브랜드 광고 그리고 마케팅 등을 하고 있는 에듀타임 부사장 신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1년 동안 슈퍼에서 많이 파는 300원짜리 롯데 3강의 아이스크림부터 또한 300억이 넘는 최고가 분양을 기록했던 청담동의 최고급 주거 공간 에테르노 프로젝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을 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한 그와 더불어서 그 과정상에서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 저희는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런 공급자분들과 소비자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공급자분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릅니다만, 이 공급자 모드가 되면 이 공급자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공급자분들은 항상 본인들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굉장히 꼼꼼하게 자주 반복해서 소비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소비자들 또한 그 가치를 우리 공급자만큼 잘 알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기준하에 광고 마케팅이나 기타 마케팅을 진행해 보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뜻밖의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광고 같은 걸 실시한 후 소비자 조사를 실시해 보면 그렇게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제품이 뭐가 좋지? 뭐가 좋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더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광고주들, 그러니까 공급자들의 기대는 굉장히 큰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비자 입장이 되면, 소비자의 모두가 되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믿는 것만 눈에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빨간색 차를 만들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당신이라고 하면 이런 빨간색 승용차가 굉장히 어울린다라고 큰 돈을 들이고 빅모델을 써서 광고 마케팅을 펼친다라고 해도 웬만한 사람 눈에는 길을 가다가 빨간 자동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빨간 자동차가 동네에 돌아다니지 않아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빨간 자동차가 2대가 지나갔어도 저보고 빨간 자동차를 봤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기억 속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하는 그 동안에도 저는 수많은 정보들을 보고 있고요, 또한 제 머리는 그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심한 빨간 차는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를 기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 저희가 마케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어떤 남자분께서 나의 로망은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는 거야, 내 다음 달에 적금이 만기니까 그 적금을 타서 할부로 내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하는 분은 저희가 광고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이분 눈에는 언제나 잡지를 통해서도 빨간 차를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200m 떨어진 곳에 작은 빨간 차가 지나가도 이분 눈에는 이 차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마케팅의 전문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보여지고 들려줘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고 이 들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저와 함께하는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믿게 되는 시간, 이것도 한 발 더 나가 그 가치가 이제는 눈에 잘 보이고 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집을 사는 가장 앞선 방법, 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개의 가상의 질문을 통해 여러분께 보다 더 손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전문가 두 분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기에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이 일반인 버전, 이 소비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집 아닙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가장 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처음 이 상품을 만났을 때 처음 들었던 궁금증이 이 점이었는데요. 거기와 덧붙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없는 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한 시설이 뭐 그다지 좋지 않은 집,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못할 집 같기도 하고, 또한 자격 제한이 굉장히 강한 집, 그러다 보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만, 이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집이라는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임대주택은 정확히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 민간임대주택이라고 구분된 지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다른 말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두 개의 제품, 이 두 개의 이 방식은 이 민특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구분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익히 알고 있던 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LH나 SH, 이 GH 등 이 지방공사가 이 주축이 돼서 세워지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저희가 오늘 강조드리고 있는 저희의 방식의 이 집은 그냥 일반 임대 사업자가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보통 잘 아는 시공사, 건설회사라고도 하죠.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뭐 GS건설들이 주축이 돼서 짓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임대주택은 8사 이하를 제공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설을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사업성을 생각해 보거나 또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 놓고 보면, 예를 들어 단지에 수영장을 짓는다거나 단지에 멋진 공원을 세우기는 다소 어려운 이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만, 이 단체, 그러니까 주체 스스로가 이 시설 제한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성만 허락한다라고 하면 외래도 분양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설 제한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이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비교 차이가 크게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이 남양주 체육관에서 가장 가까운 이 다산 신도시요, 이 다산 신도시의 소위 대장주,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뭐 평가하시는 분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를 이 대장주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멋진 단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단지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집에 사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반 주택 공급 방식으로 씌워진 집은 맞습니다만, 이 단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오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방식으로 지었다고 해도 이것과 똑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성을 잘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수익성을 잘 고려하면 어쩌면 이것보다 더 좋게 지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임대주택과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도 프리미엄은 붙습니다만 그럴 확률이 적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저희 방식으로 집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오를 확률 또한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 자격 조건이 없다라는 것 굉장히 메리트라고 생각됩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서민들이나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서 사실상 나라가 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자격 제한이 굉장히 까다로운 반면, 저희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고, 또한 연봉이 10억, 20억이라도 전혀 상관없는 자격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격 제한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 아웃풋, 저희가 세우는 집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살고 계시고 저도 살고 있는 이런 보통의 집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자격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점은 저희 마케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강조해드리고 있는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말은 어렵습니다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인식상에 지배하고 있던 일반 공공 임대주택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점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려 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질문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모두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일반 주택 공급 방식과 이거는 뭐가 다르죠라는 궁금증 있으실 거고요. 또한 너무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이 편법으로 짓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있으실 것이고, 혹시 틈새 상품 아닌가? 아니면 일반 공급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이 따로 있고 또한 이런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이 따로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또한 더불어서 왠지 저희가 자동차 할부로 사면 나중에 돈 더 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저는 일반적인 공급 방식으로 짓는 집 대비 팔무, 8가지 걱정이 제로인 프로젝트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청약 통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갖고 계시고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청약 통장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좋은 입지에 괜찮은 브랜드의 집을 택하려면 청약 점수가 굉장히 높아야 하는데, 적어도 아이를 한 5명쯤은 낳아야 되고요. 부모님은 건강하시게 제가 모시고 오래 살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갑이 훨씬 넘어서나 이 당첨 점수가 될 만큼 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반면, 저희는 청약 통장이 없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고요. 연봉이 많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점, 즉 자격 조건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도 큰 메리트고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고 파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 공급 방식, 일반 주택 공급 방식으로 집을 사면 그때부터 뭐 뿌듯하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집을 선택했다가 중간에 바꾸셔도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양수나 양도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일단 살아보고 분양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매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게, 분양 부담이 없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또한 10년 동안은 앞에서도 설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사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장점도 굉장히 크고, 또한 무엇보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한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집을 사면 이 세금 때문에 골치가 굉장히 아프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세금 부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또한 초기에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초기 자금이 조금 들어간다라는 점과 그 자금조차 허그가 보장한다라는 것, 이 허그가 보장한다라는 건 나라가 보장한다라는 걸 의미하기에
이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돼서 굉장히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게 임대 방식으로 만약에 저희가 계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5% 미만이라는 이 법 제도가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시말로 큰 걱정 없이 임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이 8가지만 비교해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급됐던 일반 주택 공급 방식으로 공급된 이 동네에도 많이 있고 저도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집과 비교해 보면 일단 굉장한 메리트, 어쩌면 거짓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가평 초역세권에 이 동원에서 베네스트 하우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가평역 초역세권에 세워지기에 더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일반 주택 공급 방식으로 8사죠. 34평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이 가평 초역세권 정도는 평당가가 1,500만 원 정도는 해야 사업 수지가 있고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가 5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또한 자기 부담금이 40%니 2억 400만 원이 자기 부담 초기 부담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3억 600만 원은 이제 대출을 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단 초기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과금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추가 부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가평역 초역세권에 진행하고 있는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 8사 34평을 기준으로 정부 기금이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 타산은, 그러니까 사업성을 분석을 해보면 평당가 1,000만 원에 똑같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바꿨는데 똑같은 방식에, 그러니까 아웃풋이 비슷하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임대 보증금이 곱하기 1,000이니까 3억 4천이고요. 거기에 자기 부담금이 20%니까 6,800만 원 정도만 초기 자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80%는 나중에 갚는 대출이고요. 그 외에 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만, 선택하는 분양받는 자 입장에서도 이 인식만 조금 깬다라고 놓고 보면 매력이 굉장히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이 1,500만 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급을 하면 평당가가 1,500만 원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1,500 플러스 알파 정도는 돼야 될 것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인건비 오르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값이 올라서 시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자재 값이 한 20-30%씩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높여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분양가를 마냥 높이지 못하는 건 아시다시피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요 최근 2-3년 동안에 이 신규 공급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 또한 다 이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 평당가 1,000만 원 정도 수준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사 기간을 대충 3년 잡고, 또한 여기서 임대를 10년 했다라고 치면 총 13년인데요. 13년 후에 이제 분양 전환을 할 텐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분양 전환할 때 지금 분양 예상가가 1,590만 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가평역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급했을 때 1,500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13년 후에 제가 이제 분양을 받겠다라고 하면 1,590만 원의 지금 시뮬레이션상 예상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저는 옛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요. 그럼 13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 가평 초역세권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발전을 했을지, 뭐 교통이라는 측면이나 인프라가 얼마나 이렇게 완성이 됐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완성된 인프라 속에서 1,590만 원에 제가 분양권을 갖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프리미엄이 얼마나 많이 붙을지 그냥 상상하시는 그대로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남북으로 좀 보지 마시고요. 동서를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동쪽은 뭐 속초 이쪽이 끝일 것이고요. 이 서쪽은 인천 뭐 월미도 이쯤일 텐데 그 중심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요즘에 수도권에는 이 광역 고속 철도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옛날에 실크로드처럼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세권 중에 가장 저평가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지역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가평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고 매력이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가 이렇게 좋은 입지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느낌을 전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가평역은 이 GTX B 라인이 지금 연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평역에서는 서울까지 30분, 강원도까지 30분인데요. 제가 여기 표시된 이 금액은 이 역세권 내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세들입니다. 근데 굳이 제가 가평역을 용산과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7분 거리에 있는 마성역과 비교해봐도 더블입니다. 지금 마성역도 보통 2천만 원 정도의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있는 데다 역세권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메리트에 메리트가 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지역은 KTX 이음 노선이 지금 연장 예정에 있습니다. 이 속초 지금 보시면 속초가 1,750만 원인데요. 속초가 이 KTX 때문에 굉장히 지금 프리미엄이 올랐는데 저희 가평은 1,000만 원에 이게 공급이 된다라는 점 등을 놓고 보면 좋은 입지에 이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 집들은 더욱더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앞쪽에서 제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주택 공급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이 따로 있고 또한 저희 방식으로 짓는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초역세권에 이런 방식으로 집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건 제가 로또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그야말로 그냥 생활 속 로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내는 이 가평역 초역세권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 보면 20% 6,800만 원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허그가 완벽하게 보증을 해준다라는 점, 대한민국이 보증을 해준다라는 점 등을 놓고 보면 사실상 청년이나 젊은 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되는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뭐 전세 사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불안하기 그지없는데요. 이런 관점에서도 쓸데없는 걱정 없다라는 건 역시 큰 메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저는 오늘 주제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시스템, 이 제도, 이 상품은 현재 집을 사는 저는 가장 새롭고 앞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직업이 광고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극적으로 전해드려 볼까를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찾아봤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이 상품은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털에 쳐보시면 게임 체인저라는 건요. 기존의 하나의 영역에서 조금 차이를 내는 조금 잘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나 사람, 일 등을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이 상품이야말로 이 상품, 이 시스템이야말로 한마디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스테레오타입의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을 받는 이 영역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저는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스템, 이런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근간이 민특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법을 공부하거나 법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이라 이런 법을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이런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말들인데요. 이 폭망한 영끌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영끌족이 생긴 주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과거에 부동산 호황기에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분양을 많이 극대화시켜야 되다 보니 저희 용어로는 포모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공포 마케팅으로
지금 집 사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집이 너무 올라서 너는 집을 못 살 거야. 그래서 너는 루저가 될 거야라는 마케팅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어찌됐건 사회적 분위기가 젊은 친구들이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올라가고요. 프리미엄은 붙지 않고 버는 건 똑같고 이러다 보니 이 폭망한 영끌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법을 만드신 분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폭망한 영끌족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만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헬조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또한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이유 자체가 집과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말이 나온 것도 집도 크게 한몫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이 사전에 포탈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상품이 이 민특법에 의해서 나오게 된 탄생하게 된 이 상품은 집이라고 하는 게 물론 상속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놓고 보면 집은 평생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앞쪽에서 저희 전문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급자 입장에서도 매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선택하는 집을 소비한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이거를 선택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만큼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없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받는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그야말로 판도를 뒤바꾼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이런 거는 1주택자일 경우에는 더욱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집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방식대로 10년을 돈을 조금 내고 사시다가 또 그 이후에 분양권을 받으시고 또는 프리미엄 차익을 누리시면 될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13년,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를 사는 10년 동안은 임차인의 자격입니다만 법으로 전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이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을 한 후 그냥 통쳐서 임대사업, 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대사업을 위탁관리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스스로 자기 관리형으로도 이 그러니까 전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대사업을 해 나가다가 10년 후에 프리미엄을 파셔도 되고요. 또한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대로 갖고 또 계속 전대사업,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임대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인 자녀 두 분이 계신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이렇게 네 채를 운영할 수도 있기에 또 나름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증여적인 면에서 조금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증여 앞에 효과적, 효율적, 보다 나은 이런 단어 가지고 잠시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이 증여라는 걸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했습니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초기 자금이 조금 들어간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0년이라는 여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자녀분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증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10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고 또한 1순위로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누리면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자금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자녀분한테 뒷돈을 주시면 된다라는 표현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1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서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자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증여세는 10년 안에 증여한 적이 없으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자제분이 1,800만 원 정도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증여해서 6,800만 원. 요 사례는 제가 가평역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듯 해서 그 집에 10년을 살게 할 수 있고요. 그 10년 사는 사이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아주 여유롭게 증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등 놓고 보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거나 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초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만 이 저희 방식으로 제공되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증여도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또한 혹시 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분들이라고 하면 뭐 사택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기숙사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외국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올 때 좀 게스트하우스 정도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한 상품입니다. 물론 현행법에 법인 또한 사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그냥 놔둘 리가 없으니까 세금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방식으로 이 법인에서 소유를 하게 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세금이 없고요. 또한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에 메리트가 없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프리미엄도 올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법인 기준으로 이 두 채까지 가능합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혹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러면서도 사택이나 기숙사 또한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더욱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쪽에서 저희는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의 영역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 방식 또한 기존의 주거, 기존에 그냥 세를 놔서 뭐 신혼부부가 와서 세를 살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신복합 기능 주택으로 얘를 좀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아트스테이라는 걸 저희가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이 아트스테이라는 개념은 이 지역 예술인과 또한 그 지역의 이런 아트적인 관점에서의 플랫폼 기업과 연계해서 내가 임대를 놓을 집을 그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요즘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2달 살기 이런 거 많은데요. 예를 들면 가평과 이 춘천을 연계해서 가평 춘천 2달 살기 이런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죠. 그냥 일반적인 남의 집에 가서 2달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이 호텔보다 훨씬 새롭고 좀 더 아트틱한 공간으로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한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실상 워케이션은 워크와 바케이션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이 근로자 및 출장 기업인에 이제 가서 이제 보통 자택근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가장 제 스스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은퇴를 하고 돈을 그다지 많이 못 모은다라고 하면 이 방식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은퇴자를 위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은퇴자를 위한 실버하우스가 제법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저 자양동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클래식 500이라는 게 있고요. 뭐 보증금 10억에 월 450만 원 정도를 내야 살 수 있는 곳이고, 삼성의 용인의 노블 카운티도 비슷합니다. 뭐 6억에 350 정도를 내야만 지낼 수 있기에. 그리고 또한 LH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퇴한 일반인을 위한 곳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은퇴한 분들을 모아놓고 사는 곳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모든 세대가 어울려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 은퇴자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실버 스테이나 실버 하우스적인 개념에서도 매력적이라고 판단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품성을 좀 더 높여보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궁금증인데요. 제 스스로도 굉장히 궁금했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게 좋은 상품 같은데 왜 이런 상품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죠? 왜 대중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궁금증, 의심 뭐 이런 거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과 뭐 4-5년 전, 3-4년 전입니다만 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기존에 저희가 하는 일반 주택 공급 방식으로도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공급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었고, 또한 뭐 분양가가 조금씩 올라서 이제 선택하는 분들의 부담은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더러 거기에 붙여서 프리미엄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익숙했고 만족했기에 이 상품 자체가 지금 부각될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2-3년 전부터 이 침체기가 왔는데요. 침체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상품이 이 기금이나 금융을 운영하는 데 대한 사실상 이 경험, 이 노하우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보니 아직 이렇게 대중화 또는 대세로 그렇게 확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적어도 1-2년 안에 이 상품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의 주택 공급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대안이 아니라 메인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저와 함께한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셨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이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제 강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오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 좀 정보를 접해 보시고 공부를 좀 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한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왜 대세인지 금방 눈에 보이시고 이제 앞으로 모든 정보가 보이고 들리실 것이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신 신강호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신강호 부사장님까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럼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보시는 관계사 분들께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중 무궁화 신탁의 전우현 팀장님께 금일의 강연에 대한 한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우현 팀장님, 네, 저쪽에 자리하고 계시네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건식탁의 전혜연 팀장입니다. 저는 이제 2006년도에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2007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는데요. 저도 요즘이 그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다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현재 국내 주택 시장에서는 많은 성공 사례가 좀 없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은 편인데,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좀 막혀 있는 활로를 좀 뚫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되고, 시행사 및 건설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또 되어야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주거 문화를 정착하는데 초석을 좀 다지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업계 및 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우현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역시 계속해서 마이크를 건설사인 동원건설산업의 이종걸 부장님께 넘겨드리면서 역시 같은 질문인 금일 강연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원건설산업의 이종걸 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것들이
시공사 입장에서도 원가 상승 부분이라든지 금융 조달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뭐 지금 민간 임대 부분에 대해서 뭐좀 접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소유보다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변화되는 주거 문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 민간 임대 아파트의 어떤 상품이 출현된 거로 보고요. 그리고 공급자의 입장과 수요자의 측면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그 서민계층의 임대주택 이미지를 벗어나서 장기적인 거주의 안정성 획득과 동시에 재테크가 가능한 상품으로서 오늘 오신 분들이 충분한 이해의 자리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좀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각각 시행하는 분들의 생각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뭐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도 있고 뭐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과 어떤 가이드라인 수립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궁화 신탁의 전우현 팀장님과 또 동원건설산업의 이종걸 부장님으로부터 신탁사와 시공 그리고 건설사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회사들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일상에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 본 강연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주의해서 들어보시고 많은 이해를 저와 함께 가져가시는 시간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주식회사 주연도시미학의 홍준원 이사님을 모시고 도시정비사업 전문가가 보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주제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원 이사님께서는 도시정비 사업의 최고 전문가로서 현재 재개발, 재건축 현장 등 주거 환경의 개선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및 대안으로서의 민간 임대주택 등에 관하여 강연을 오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연도시미학의 홍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강연회를 함께 하게 돼서 이렇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긴 시간 동안 강연회를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치고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저는 기존의 저희 회사 소개와 더불어서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지들이 많은 이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전환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연도시미학 임직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년 이전부터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바른재건축 전국실천연합, 주거환경연합, 주거환경연구원 등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데 활동을 해왔고요. 건교부의 NGO 자문단으로 자문 활동을 하면서 2008년도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현업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같은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들을 위주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조합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떤 해결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개발 시장이 이제 너무 많이 침체가 돼서 사실 뭐 공사비는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이제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에서 또 분양가는 상당히 또 제한적이며 또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현상까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이나 협동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이제 출자금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요즘과 같은 이제 부동산 불경기 시대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데 어, 매우 취약한 그런 사업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뭐 100여 개가 넘는 각 그 사업지에서 민간 임대 주택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그러한 사업자들이 이제 민간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에 진행했었던 어, 사업에 대한 정산 작업이 필수적으로 사전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이 이제 그 원활하게 마무리되는 정산 작업 같은 경우에야 뭐 즐거운 마음으로 정산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기존에 진행했었던 사업지들을 계속 그 사업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연명을 하다가 그게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민간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 현장들을 찾아가서 이제 조합에 이제 방문해서 사전에 상담을 하거나 미팅을 했을 경우에 조합에서는 이제 뭐 걱정 반 기대 반 뭐 이런 눈빛으로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지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넘어갈 때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 PPT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많은 그 강연자분들께서 진행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서요. 그런 것들은 이제 스킵하고 절차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정비 사업보다는 지역주택 사업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취약하고 사업적으로 취약하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많이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일단 그 사업 주체가 장기 민간 임대 주택 사업으로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이제 의사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임대 사업자가 같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적용을 위한 사업 계획 변경 검토도 같이 실시를 하게 되고요. 조합에서 이제 기존에 매입했었던 토지, 그러니까 채권이죠, 토지라든가 그리고 주위 조합원들이 납부했었던 사업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절차, 점검 절차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와 조합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할 것인지 같이 이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임대사업자와의 이제 정산 협의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되면서요. 조합원의 이제 사업 정산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이제 필수 조건으로 이런 사업 해산에 대한 절차가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라든가 그리고 조합원 정산 동의서 진구, 그리고 조합원의 예비 임차인 약정 체결, 그리고 조합 청산인 선임과 같은 절차를 이제 진행한 후에 조합 해산 인가를 인허가청에 신청을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접수를 역시 인허가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해산과 어떤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가 인허가청에 다 이제 접수가 되게 되면은 차후에 이제 조합에서 선정한 청산인이 조합의 채권 채무의 종결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민간 임대 사업을 위한 시공사 및 금융기관의 협의, 그리고 장기 민간 임대 사업 기금 출자 및 임차인 모집 등을 이제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그 준공, 입주, 사업 완료 이런 절차에 맞춰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으로서의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개발 시장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은 각 서울 수도권 지역보다는 이제 각 지방서부터 많은 이제 현장의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뭐 거제 아니면 뭐 경남 사천, 뭐 영광, 익산 이런 여러 현장들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이 검토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중 또 일부 사업지들은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절차, 앞서 설명드린 절차를 진행해서 민간 임대 주택 사업으로 전환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한번 이렇게 그 사업을 뭐 진행했다가 바꾸는 그 어떤 사업의 성격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애초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요. 저희 회사가 이제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뭐 지역조합이라든가 협동조합 사업 같은 전국에 이제 수십 개의 어떤 현장들을 뭐 사업 계획 승인,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그 해산 청산 이러한 여러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도 여러분의 이제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서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홍준원 이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법무법인 해송의 성준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률에 근거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준호 변호사님께서는 대원 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신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화 금융, 기업법무 관련 전문가이십니다. 성준호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송의 성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시나 고생 많으셨고 빠르게 저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그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였고, 더불어 민간 임대주택 제도마저도 대중으로부터 차가운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송은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된 대중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법적 검토를 통하여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성준호 변호사님으로부터 민간 임대주택을 법률적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2024 부동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강연을 모두 마치며 마지막으로 금일 강연한 내용 중 기타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오늘 그 행사를 주최하신 동현 회계법인의 전백산 전무님, 그리고 주연 도시미학의 홍준원 이사님, 법무법인 해송의 성준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분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며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손을 들고 계시는데요. 저는 가평의 동원베스트 108동 2504호 500만 원을 내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거기 분양받은 거는 그 위치가 너무 좋아갖고 이제 가평역 초역세권이라 갖고 제가 거기를 분양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1차 신청을 받아갖고 보완이 안 돼갖고 보완을 해갖고 2차에서 냈는데 2차에서도 보완이 부족해갖고 3차가 4월 25일 날 가평구청에서 내라 했는데 4월 22일 날 4월 25일 날 보완 날인데 3일 전에 취소했어요. 동원건설에서. 근데 이게 그 가평 스트레스 강기성 기사가 낸 내용이고 저는 이게 궁금해갖고 가평구청에서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가평 사는 사람이라 갖고 이게 분양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자꾸 이제 불신, 못 믿을 거 막 의심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언제 다시 신청을 할 거며 동원건설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또 땅 매입은 몇 프로가 돼 있는지 요 두 가지만 동원건설 담당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업 승인 접수는 뭐 건축 뭐 전반에 그 외주 용역사들하고 지금 현재 도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승인 접수를 민원인이 가평군에 신청을 했을 때 적정 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뭐 45일 내지 60일 그렇게 되는데 그 보완할 수 있는 기한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 주체 쪽에서 사업 승인을 일단 취하를 했고요. 취소라는 단어는 사실 뭐 취소 취하 사실 이 문구의 문제는 아닌데 군에서 민원 접수를 취소하는 걸 취하라고 합니다. 아니 취소라고 합니다. 근데 민원인이 서류 보완을 통해서 재접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취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 승인 도서 접수를 5월 말일 안으로 지금 도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다시 재접수할 예정이고요.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현장이 교통유형 평가라고 해서 그게 한번 접수가 돼 있었는데 중간에 이 건설사가 바뀌면서 충수와 그 세대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수에 따라서 교통유형 평가나 건축 뭐 진입도로 그런 여러 가지 그 보완되는 부분들이 같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요. 5월달 말일 안으로 사업 승인을 재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세대수가 좀 줄었습니다. 충수도 원래 그 34층까지 돼 있었는데요. 요즘 뭐 초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34층과 29층의 차이가 공사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업성 때문에 29층으로 층수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34층 돼 있던 설계가 29층으로 되면 당연히 그 세대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물론 또한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잘 했으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업 주최자 쪽이 조금 업무가 좀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일단 사업 승인 접수는 5월 말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뭐 있죠? 현재 토지 매입은 85.4%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권원 확보, 이 권원 확보는 85.4%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토지 권원 확보, 뭐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니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이게 권원 확보라고 하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소유권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한 이제 면적 비율을 따지면 그때부터 일부 토지주들이 소유권이 이전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 권원 확보만 말씀드리면 85.4%가 돼 있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은 6월 말부터 소유권 단계별로 이전이 들어갑니다. 네. 뭐 좀 더 뭐 설명을 어떻게? 그 개인 땅이 아니라 군 유림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군유지는 일반적으로 매입이 불가합니다. 이 가평 현장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토지를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 승인을 접수를 해서 지구 단위 계획 위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사업 제한자가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협의 매수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그냥 일반 사업 제한자가 관내 사업 승인이 완료됐을 때 협의 매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국유지는 그래서 먼저 매입 협의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이 이쪽에 계시는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시 광암동에서 온 양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동두천시에 지금 광암동에 재생병원이라고 대진대학교에서 하는 큰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앞에 있는 부지인데 네. 미군이 살던 데예요. 네. 그 외인 주택이라고 불리는 네. 하나의 그 연립주택인데 총 부지가 6,500평입니다. 네. 거기에 총 100집이 있습니다, 지금. 네. 저도 거기에 그 한 채를 갖고 있는데요. 네. 40년 됐습니다. 1985년에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2024년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 소유주들이 100집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7, 80%가 지금 모여가지고 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진한 지 거의 5년이 가까이 돼가는데 뭐 후지부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없고. 정비사업 구역 지구 지정이 현재 돼 있으시나요? 예. 돼 있고요. 네. 근데 작년 말에 네. 그 윤석열 정부가 노원구 모초에 가가지고 네. 안전 진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 면제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저희들은 이제 십시일반 그 네. 100집이 걷어가지고 네.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 실제로 국토부에서 뭐 승인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결론은 최근에 와서 다시 안전진단을 이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 네, 네. 상태인데 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장기 그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뭐 2시간 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저희는 부지를 팔고 네. 그 새로운 이제 네. 준공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 6,500평이니까 한 집당 거의 60평 이상의 대지 소유분이 있어요. 네. 네. 지분 소유분이. 네. 근데 그 가격이 대부분의 산 사람들이 뭐 7, 8천 수준에 네. 그 샀다고 하는데 네. 네. 지금 거래되는 시세가 60평인데 네. 네. 40년 된 건물이니까 건물 가치는 네. 따지지 않더라도 연립이겠네요. 예, 연립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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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래되는 시세가 한 1억 2천이에요. 네.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평당 200만 원밖에 안 해요. 네, 맞습니다. 역까지 5분 거리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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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뭐 기자이기도 한데요. 네. 기자를 떠나가지고 한 명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네.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 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네. 전환하면은 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저희 그 임원들을 모시고 한번 와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예. 다음 강의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네. 그 혹시 뭐 집행부 분들과 상의하셔서 네네. 제가 집행부의 일원이에요. 예, 한번 연락을 주시면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재건축 재개발 뭐 정비업체 지금 현재 수많은 현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사업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은 동일 건물들을 어떻게 보면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형태에서 우리 그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서 네. 종전 자산 가치 평가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8천 뭐 1억 2천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네. 매매가로는. 근데 이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부담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종전 자산은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종전 자산을 가지고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분양 우선권을 받아서 나머지 차익을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저희는 그 미리 2, 30년 전에 집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거래 시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거래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팔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네네.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로 딱 요약을 하자면은 네. 관리 처분할 때 네. 집을 안 팔고 그러니까 네. 땅을 안 팔고 네. 새로운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냐 그걸 네.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있습니다. 민특법의 그 토지 소유자에 한해서 우선 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업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인허가 단계는 혹시 어느 단계까지 되셨을까요? 아니 인허가는 이제 저기 정밀 진단 예정이라 그 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면 구역 지구 지정이 언제쯤 되셨을까요? 아니 그거 구역 지정은 뭐 네. 저기 2년 전에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아. 2종 지역으로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정으로요? 예, 물론 사업성 분석을 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민간 임대 주택이 재건축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민간 임대로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또 다른 분은 내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을 하려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요즘 뭐 PF도 안 되고 시공사도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민간 임대를 한번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 네. 항상 민간 임대는 국내 개발 사업에서 선택이 아니고 차선책이었습니다. 왜냐? 이 민간 임대 주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기존 방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민간 임대를 검토를 하시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한 현장을 지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현장을 지역주택 조합으로 갈 건지 재건축 조합 정비 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일반 분양으로 할 건지 민간 임대주택으로 갈 건지를 네 가지로 검토를 해보면요. 민간 임대가 사업성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서 계속 검토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게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임대를 한번 차선책으로 검토를 해보자. 항상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실적으로 이 현금 흐름이나 사업성 분석을 해보면 민간 임대 주택이 경쟁력에서 훨씬 앞서고, 근데 이게 공급자만 입장에서 앞설 수는 없잖아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선생님께서는 오늘 강연을 들으셨잖아요. 혹시 똑같은 상품을 지금 현재 의정부 역세권이잖아요. 걸어서 도보 5분 거리면 역세권입니다. 맞죠? 그 현장을 민간 임대로 공급을 해드린 게 좋겠어요. 민간 임대주택으로 어차피 브랜드가 걸리는 거지 아파트 명칭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안 걸립니다. 만약에 오늘 참여했던 동원건설 산업이 공사를 했다 그러면 동원건설 산업 그 브랜드 생각이 갑자기 예, 동원 베네스트 브랜드가 걸리는 거지. 자, 그걸 임대로 들어가실 거예요?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 역세권이고 바로 의정부역 앞이면은 임대로 들어가죠 그런 거는. 그렇죠. 예. 왜냐면 어차피 사는 건 똑같고 거기에 대한 분양 메리트는 분명히 가져가는 건데 당연히 임대로 들어가시는 게 오늘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똑같은 집을 내가 나중에 소유를 할 건데 경쟁력이 있고 가성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소유권을 가져가기 전까지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민간 임대입니다. 그렇죠? 공급자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안 나오면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좋은 상품이라는 거고요. 좀 이제 강연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일단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검토를 해서 나머지 지금 한 30%는 어떻게 돼 있나요? 70%는 토지 소유자들이 같이 이제 어떤 90점을 가져가 계신 것 같고 30%의 토지주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4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소유주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외국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가 좀 그래요. 그 원래 미군들이 살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미군도 많고 그러니까 30%는 외국에 나가 있어요. 한국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그 앞에 이제 대진 동두천 재생병원이라는 이제 병원이 지금 그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이 개원이 되면은 병원에 일하는 사람만 근무자가 한 3,000명이 될 거래요. 바로 코앞이니까 이제 그 기숙사 겸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될 것도 같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니 뭐 의정부역이라고 하셨죠? 의정부역에 도보 5분 거리면 뭐 재생병원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요자는 넘쳐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그 관련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빠르게 검토해서 뭐 다음 강연 때 뭐 꼭 뵐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연락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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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지고 네. 계약이 안 돼도 네. 준공을 하는지 네.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허그가 아까 뭐 저기 계약금을 보증해 준다는데 그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게 지금 안 됩니다. 그쵸? 사업 승인이 떨어진 후에 예. 보증하는 시점이 있고요. 그 보증이 되는 관계랑 우리은행의 기금이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금과 허그 보증은 시공사 사업 승인이 완료되고요. 시공사가 착공계 제출이 된 후에 가평군의 사업 승인 후 절차가
입주자 모집 공고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절차가 수반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네네네. 예, 계약이 다 안 돼도 책임지고 이렇게 네. 준공이 될 수 있게 네. 건물을 지어주는지 그게 가장 예, 네.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비 임차인 모집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예비 임차인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임차인으로 가기 전 단계인데 사전 모집을 하는 이유는 실적으로 그 가평군에 브랜드 아파트가 세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뭐 GS, 현대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대림 이편한 세상. 전세가를 보면 2억 9천, 뭐 3억, 2억 8천 그렇습니다. 맞죠? 2억 6천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 그 세 군데 아파트가 입주가 작년 초였습니다. 거의 한 달 차이로 세 개 브랜드 아파트가 준공이 났어요. 사실 이게 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어떤 투자 목적인 분들은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일단 그 가평 인구를 봤을 때 세 개 브랜드가 한 달 텀을 놓고 시장에 동시에 공급이 전세 물량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파사 타입이 2억 9천에 전세가를 나왔어요. 저는 GS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2억 8천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대림에 있는 분양자가 2억 7천에 내놨습니다. 왜냐?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잔금을 치러야 하잖아요. 어차피 저는 살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가 내려가 있다는 걸 제가 왜 내려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동원건설산업, 뭐 동문건설, 국내에 있는 시공사들이 가평 현장을 한 10군데 정도 건설회사가 검토를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3억 5천, 이거 분양 안 된다. 아니, 국내의 브랜드 아파트 탑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세계 건설회사가 전세 보증금이 전세가가 2억 8천, 2억 9천인데 아니 무슨 여기에 가깝다고 3억 5천에 분양하면 분양 되겠느냐? 그게 건설사 입장입니다. 왜냐? 무섭거든요. 3억 5천에 전세 분양해서 분양 안 되면 책임 준공해야 되는 게 건설회사 입장이에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소비자가 분양을 받아주면 모든 리스크가 다 없어집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PF 상환이 안 된다. PF 대출이 안 된다. 분양자가 그걸 해결 안 해주시기 때문에 PF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가 분양을 안 받으면 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해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 돈으로. 분양을 안 받으면 기금은 30%밖에 안 됩니다. 총 사업비에. 나머지를 시공사 돈으로 지어야 돼요. 그 혹시 아까 설명 중에 그 인천 영종도의 미단시티 말씀드렸죠. 동원건설 산업이 저한테 이게 강연하면서 금액은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700억을 못 받았어요. 공사비를. 네. 그런 것처럼 분양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사실 건설사입니다.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허가가 떨어지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니 그 안에 예비 임차인으로 사업 시행자가 한 60% 정도를 모아 넣겠다. 그러면 분양이 되는 걸 알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예, 예. 왜냐하면 겁나는 거예요. 이 1000세대가 되는 현장이 분양이 안 됐다. 시공사가 요즘 공사할 게 없어요. 지금 그 현대건설에 있는 임원분께서 올해 준공이 떨어진 현장이 40개인데 올해 착공해야 될 공사 현장이 20개랍니다.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20군데에 있던 직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맞죠? 예. 근데 20군데 현장 중에 올해 착공을 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될지 모르겠다. 왜냐? 재건축 재개발에도 많거든요. 말씀대로 사업 원가 올라가는 걸 좀 전에 질문했던 선생님처럼
사업 원가가 30% 40% 올라가 있는 걸 조합원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 현장 중에 몇 개 현장이 착공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말 국내 건설 환경은 올수톱돼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민특법에 민간임대 특별법에 예비인 임차인 모집하는 게 법에 열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이 완료되고 토지 매입이 100% 끝난 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신고를 하고 분양을 하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법은 그거는 주택법입니다. 근데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 임차인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시행자와 방금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예비 임차인 계약서를 체결하셨죠. 그거는 임대 사업자와 이 예비 임차인의 개인 합의입니다. 맞죠? 약속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60% 최대한 분양 리스크를 인허가 떨어지기 전에 뭐 분양 리스크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동건산업에 이거 분양됩니다 라고 계속 하는데, 건설사는 예비 임차인을 통해서 우리가 건설회사도 리스크 없게 분양자를 사업 승인 전에 모집을 해서 안정한 환경을 만들겠다. 지금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네. 네, 정말 또 궁금하신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워낙 행사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뒤에 저 협력사가 준비한 선물을 또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저희가 추후에 주최사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또 내용을 정리를 해서 또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기요. 그 질의응답을 필요로 하신 분은 일단 행사 선물 추첨하고요. 급하신 분들은 기가를 하셔야 되니까 행사 뭐 금방 끝나니까요. 끝나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무님 감사합니다. 세 분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그대로 무대에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준원 이사님 들어가시지 마시고 잠시 더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금일 포럼을 후원해 주시는 협력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또 준비해 주신 선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자리에 계신 우리 전백산 전무님과 홍준원 이사님 그리고 성준호 변호사님께 추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준호 변호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추첨할 상품은 스타벅스 상품권 3만 원권 10분을 또 추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10분을 뽑아주시겠습니까? 10분입니다. 자리에 없으시면 다른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범님, 10장을 한 번에 뽑으시고 한 번에 호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자, 다 뽑으시면은 직접 호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이 되신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바로바로 올라오셔서 상품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장이 다 뽑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 변호사님 직접 호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홍범님, 김홍범님 자리에 계신가요? 자리 없으시면 다른 분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태훈님, 김태훈님, 네 올라오세요. 바로바로 올라와 주십시오. 가평의 서권희님, 별내동 이홍열님, 당첨되신 분들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야 한 분 나오셨고요. 네, 손을 들으면서 나와 주십시오. 옥정동 지예은님, 분홍로 안효린님, 담실의 오군성님, 김동철님, 가평의 박경희님, 그다음에 3번의 방경일님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자리를 트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자 현재까지 몇 분이 받아가셨죠? 부족한 분은 추가로 또 변호사님께서 또 추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품 받으실 분들 변호사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올라오시고 계시네요. 끝까지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 3만 원 상품권의 주인공 몇 분이신가요? 3분 더 뽑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더 3분 더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시죠? 네, 3분 더 추첨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고은님, 한고은님, 윤현정님, 윤현정님, 한수경님. 한수경 혹시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다 한시들이 나오셨는데 다 가셨어요. 네, 3분 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고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2분 나오셨고요. 3분 다, 네, 추첨하실 필요 없으시겠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박수를 쳐주시는 여러분들께도 행운이 아마 돌아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스타벅스 3만 원 상품권의 주인공들께 또 이렇게 선물을 직접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선물 더 좋아지고 있어요, 홍준원 이사님. 네, 이번에 홍준원 이사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뽑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테팔 후라이팬 5분 먼저 추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팔 후라이팬 받아가실 5분. 네, 우리 이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추첨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리에 없으시면 다른 분으로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신중하게 뽑고 계시는 모습 직접 호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의 오병렬님, 오병렬님, 마석의 한사랑님, 네,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가평의 김성태님, 남양주 최미령님, 양재동의 네, 그러게요. 신종현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양재동에서 오신 번호가 2090번입니다. 네, 2090번 양재동에서 오신 네, 조금 어렵게 쓰셨어요. 신종현님, 네, 무대 위로 테팔 후라이팬의 주인공들입니다. 네, 다 올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뒤쪽에 계신 분 나오고 계신 거 맞으시죠? 아니신가 봐요. 자, 그럼 한 분만 더 추가 추첨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팔 후라이팬. 네, 춘천의 한민경님, 춘천에서 오셨어요. 올라오세요. 한민경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홍준원 이사님께서 직접 테팔 후라이팬을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테팔 후라이팬의 주인공 올라오고 계시네요. 네, V를 그리면서 굉장히 또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홍준원 이사님 계속해서 추첨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의 필수품 서큘레이터 3분 추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보니까 굉장히 또 진중하게 추첨을 뽑아주시는 모습입니다. 서큘레이터. 용인의 김호님, 광주시의 한고은님, 평내동의 노신옥님. 네, 김호님, 한고은님, 노신옥님, 네,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자리 계신가요? 뒤쪽에 한 분 또 계신 것 같고요.
세 분 다. 네, 다행입니다. 자리에 계셨네요. 네, 이사님 직접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여름 또 시원하게 나시라고 서큘레이터 세 분께 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유 있게 올라오시는 거 아닌가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서큘레이터 당첨되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홍순환 이사님 추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추첨 역시 우리 전백산 전무님께 부탁을 드려야겠는데요. 전무님, 선물이 더 좋아졌습니다. 쿠쿠 전기밥솥 2분 네, 추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일산의 이형주님, 이형주님, 제기동의 이지은님, 이지은님 두 분 계신가요? 네, 계신 것 같고요. 자, 일단 한 분 확실하신 것 같은데 뒤쪽에 달려오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분이 직접 쿠쿠 전기밥솥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네, 이런 행운도 네,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쿠쿠 전기밥솥 당첨되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대망의 황금 열쇠 한 분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전문이 한 분입니다. 전문님 손에 달려 있어요. 과연 황금 열쇠 주인공은? 예, 가평입니다. 성은 권씨입니다. 네, 또 권씨 한번 손 들어보시죠. 권씨 가평 분입니다. 가평. 예. 끝에 글이 규자입니다. 나와주십시오. 권오규. 빛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무님께서 직접 황금 열쇠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 열쇠 주인공은 우리 전무님과 기념 촬영 한번 하실까요? 네, 두 분 같이 앞쪽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좀 여기 네, 촬영 한번 네. 또 기쁜 순간 이렇게 담으시면서 많으셨습니다. 저 혹시 그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다니는 분 누구 오신 분 있나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준비한 모든 공식적인 행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회가 우리 내빈 여러분들에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또다시 좋은 주제의 부동산 포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발걸음 안전한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